그 신현주 박사님 그 영상에 100시간 이야기 그 영상이 올랐었잖아요. 그때 저 사실 좀 욕했거든요.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70% 이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고, 그 전에는 못하는 게 더 많았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졌고, 해보면 되겠다. 안 되면 또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될 때까지 해보자. 변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원하는 변화를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거를 리셋시키고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에 매우 개방적이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잘라내고 새로운 것이 이것이 좋다, 내가 원하는 목표다, 이게 옳다 하는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은 먹히지 않거나 성공이 되게 미비하죠. 금연 캠페인이랄지 식습관 캠페인이랄지 환경 관련된 캠페인이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을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금연 같은 경우도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잘 안 됩니다. 건강과 수면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캠페인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행동을 했었을 때 내가 이것이 과거와 얼마나 리셋했어, 과거와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사를 갈 때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는 그전과에 내가 있던 환경과 떨어지게 되는 거죠. 리셋을 하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많은 성공 중에 무려 36%가 이사였다고 합니다. 이사할 때 변화의 성공의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사를 할 때 뭔가 도전을 하잖아요. 실패율이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사하면서 이거 내가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새로운 시작 효과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것만큼 되게 강력한 우리의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해입니다. 새해. 이제 2022년이잖아요. 2023년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 여러분께서 정말로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또 매년 돌아오는 엄청난 기회라는 것이죠. 변화를 할 때 가장 좋은 그런 기회는 시간적으로는 새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많이 사는 거죠. 저희 또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아이템, 다이어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저희 이제 다이어리 안에 구조 자체가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시작 효과를 얻을 때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PDF 다이어리는 당연히 연 계획, 그리고 월 계획, 그리고 주간 계획, 심지어 그 날 계획도 작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그러한 감정, 그런 마음, 그러한 결심을 주게 한다면 새로운 시작 효과, 뭔가 각자 원하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단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끄는 거죠. 나와 똑같이 다이어리 쓰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공간에 오게 된다면 어떻죠? 새로운 시작 효과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다이어리를 쓰는 게 저희가 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빡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 쭉 이어갈 수 있게 단톡방에 도와를 주는데, 도와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다? 새로운 시작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이어리를 포기했는데 중간에 복귀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 다이어리는 처음에 열심히 쓰다가 한번 포기하게 되면 1년 내내 다이어리를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작년에 10일 챌린지를 해가지고 그냥 이 기간 중간이었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린 거예요. 그래, 내가 그전에 못했지만 그냥 중간이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해서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다이어리 쓰신 분이 계십니다. 결국 저희는 이 PDF 다이어리와 단톡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뭔가 변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 변화 성공률을 조금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죠. 그러나 변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모가 됐을 때, 새로운 이제 이직을 했을 때, 직장을 얻었을 때, 이사를 갔을 때, 이럴 때, 새해가 됐을 때, 이럴 때에는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생기고 또 내적 동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회를 꽉 붙잡고 그때 여러분께 원하는 변화를 이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텀이 길잖아요.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어떤 그런 단위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새로운 시작으로 리플레시만 할 수만 있다면 새해, 매달, 매주, 매월 이 새로운 시작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장소도 마찬가지죠.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만약에 집에서 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카페에서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을 짤 때 새로운 장소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리 보시면 처음에 이제 1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잡잖아요. 그럴 때 이왕이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장소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때 뭐 여행을 해서 좀 여러분께서 정말 좋아하는 장소에서 새해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죠. 그 먼슬리, 위클리 계획 잡을 때에도 그냥 같은 장소에 있는 것보다 그 계획 잡을 때에는 좀 더 특별한 장소,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도서관 같은 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를 접목해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셀프로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작 효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2023년 원하는 변화를 강력하게 이루어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PDS 다이어리와 단톡방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목표 2023년 이루는데 그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오늘 느낀 건 환경 설정을 참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거 느꼈습니다. 저는 작은 빵집을 하면 개인 자영업자다 보니까 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일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위주로 했는데 환경 설정이 참 약했구나 하고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PDS는 나에게 있어 활력소다라고 예, 이게 있음으로써 뭔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된 경우도 몇 번 있어서 가지고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PDS 다이어리를 쓸 때 시 부분을 쓸 때 매일 하루 3가지 감사한 것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가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사람들하고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어서 감사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를 처음 쓰는 거라서 다른 분들 하는 거 그냥 참조해서 했는데 사실 많이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내년이 더 기대되고 올해 정말 이거 PDS를 알게 돼서 처음 다이어리인데 제 이렇게 좋은 다이어리를 접하게 돼서 좀 벅차네요 지금. 너무 기쁘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DS는 제 인생이다. 네.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할 것 같기 때문에 제 인생과 함께 할 거고 넘버링 매겨가면서 2022년도, 23년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제 인생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피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정말로 많이 됐고요.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성인에게도 자기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의 가장 최고의 도구는 PDS 다이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PDS는 자기주도 성장이다. 진짜 변화, 보통 변화, 마지막은 가짜 변화. 가짜 변화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예를 들면 여러분 화이팅! 한다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그게 어떤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음가짐은 다시 공허해집니다. 마음가짐만 여러분이 으쌰! 하고 나면은 다시 이게 흐트러지면서 그다음에 허공으로 슉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거, 바뀐 거, 순간 마음가짐은 택도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변화는 여러분 물리적 변화예요. 진짜 변화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 완전히 케미스트리가 바뀌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는 뭐냐? 여러분 보통 변화만 다가가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물리적 변화는 선형적인 변화예요. 노력이 보여요. 노력과 결과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는 뭐예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완전 성질이 바뀌어서 예측이 불가능할 것 정도로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확 올라가는 거. 확.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 변화를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은 주휴수당 포함을 해서 계산하기 쉽게 월 200시간 한다고 할게요. 200시간, 40시간 하면은 160시간에 조금 더 해갖고 180시간, 월 180만 원을 번다고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200만 원. 근데 물리적 변화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최저시급이니까 알바겠죠, 보통. 그럼 알바는 여러분이 정규직이 아니니까 뭐 겸업은 뭐 완전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프리랜서로 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여기서 월 200시간 일했는데 100시간 더 일하면 어떻게 되죠? 300시간 일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소득이 어떻게 되죠? 1.5배가 됩니다. 1.5배가 돼. 변화가 일어났죠? 물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 100시간 근무한다고 치면은 400시간에 조금 더해서 400만 원까지 벌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물리적 변화가 왜 보통 변화밖에 안 되냐? 상단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것만 돼도 좋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는 보통 변화도 진짜 변화도 발전의 카테고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예요. 다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느슨한 유대로 연결된 공동체니까 여러분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케미스트리. 왜냐면은 내가 1시간짜리 일을 해서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그거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긍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400만 원 벌 수 있는 게 800만 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는 거는 한계가 결정됐으니까 주제를 바꿔야 돼요. 내 능력치를 올려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케미스트리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뭐가 바뀌면 되죠?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거는 10,000원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뒤지게 해서 진짜 해서 시급 2만 원짜리에 상당한 일을 찾아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 100시간씩 일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400만 원 벌던 게 갑자기 800만 원이 됩니다. 800만 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에서 한계를 부딪혔을 때 번아웃이 언제 오고 막 뭔가 내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괴리가 언제 오냐면은 물리적 변화에서 화학적 변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패러다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야.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내 인생이 막힌 건가?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꿔야 돼요. 완전히. 능력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놈의 독서는 매 시리즈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얘는 여러분의 케미스트리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단은 어떻죠? 책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제가 웬만한 사람보단 강연을 많이 다니고 특히 기업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거의 다 가봤어요.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도 많이 가고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1년에 책 12권 이상 읽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거의 들지 못해요. 읽지 않아요, 책을요.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요. 우리가 왜 책을 읽죠? 책에 있는 지식을 자기화시키고 책을 읽었을 때 했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거나 혹은 내 사고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자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풋식으로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아웃풋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인 것 같거든요. 가장 적은 효용을 투입해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인 것 같거든요. 즐거운 면에서, 자기개발 면에서, 모든 면에서요.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모든 면에서 최고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질 않아요. 진짜 학습은 내가 일을 할 때 일 자체를 잘하기 위한 필요한 걸 공부하는 거 다 학습이에요. 이거는 책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이 주변 상황의 모든 데이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든 것이 다 학습이죠. 이런 거를 잘하게 되면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대부분의 변화는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돼갖고 여기 보통 변화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상위 20%로 넘어가고 상위 10%로 넘어가고 싶으면은 이 보통 변화의 과정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독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기술을 마스터링 하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당장 나오는 그런 어떤 생산 활동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는 내 물리적 변화의 한계는 이 정도로 예측이 돼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좀 바꿔봐야겠다, 나 자신을. 그래서 공부와 독서는 여러분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결정적으로 왜 진짜 변화가 어렵냐면 가시적이지가 않아요. 가시적이지가 않고 인계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선형이랑 비선형을 이해하는 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럼 뭐 화학이 더 좋고 뭐 물리가 더 나쁩니까? 왜 보통 왜 열심히 사는 게 왜 진짜 변화보다 나쁜 겁니까? 성실히 사는 건 미덕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육체적으로 힘들지 있지만 모티베이션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아예 내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내가 독서를 하면 이만큼을 이해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게 불가능도 아니야.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보통 변화를 하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저런 방향성도 있구나. 아시는 분들은 계속 정진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갑자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런 방향성도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정말 선형적인 노력의 보상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비선형적인 노력의 결과도 갖고 오려면 화학적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내면에 있는 것부터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능력치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갈아엎기 위한 작업에 또 일정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킵해놓고 그걸 졸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롤모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롤모델이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인고의 시간이 얼마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실패 더럽게 많이 하는구나. 진짜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저만큼 노력은 최소한 투입을 해야 되는구나. 롤모델이 있으면 그분들의 노력을 맥스로 두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그분보다 능력치가 다른 게 딸린 게 있어서 그분보다 여러분은 2배, 3배 노력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롤모델이 여러분 잘못 적용될 때가 그거예요. 저만큼 노력하면 나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저만큼은 최소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케미스트리가 바뀌면은 비선형적인 여러분이 보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스터디언 채널에는 이 PDS 다이어리 관련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죠. 이 다이어리를 이제 작년에 구매하셔서 올해 열심히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자기가 이 PDS, 플랜 2C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일깨우는 거는 거의 최고의 유기적 구조거든요. 환상적입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적으로 꼭 여러분 인생을 뭐 일기라도 꼭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기록을 다시 보고 다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게 정답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여기에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어떻게든 여러분이 핸들링할 수 있고 체화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쓰다 보니까 알았는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자기 말했던 게 힘들었던 저의 삶을 좀 바꾸고 싶었던 건데, 사실 원인을 알면은 바꾸기 쉬운데 원인을 항상 몰랐거든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잘못을 하게 된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계속 몰랐는데, 실제로 일기를 쓰고 이제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거를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행동이 반복이 됐다거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니까 이것만 고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키워드를 찾은 것 같아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그전에는 이 쓰는 거에서 조금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를
쓰면서 좀 위안이 됐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걸 넘어서서 쓰고 나서 읽고 그러면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루틴이 좀 개발이 된 게 앞으로 제 삶에 있어서 좀 방향성을 계속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방법을, 좋은 툴을 찾은 것 같아서 그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여기 뭐가 좋냐면은 반성이에요, 반성. 그러니까 반성을 여러분이 계속 적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반성을 그 다음에 복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그러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반성의 주제와 반성의 정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어떤 걸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반성의 테마와 반성의 주제와 반성의 정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가장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반성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진짜 제대로 반성을 하죠? 그럼 계획이 나와요. 그게 반성의 핵심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뭐 반성하니까 뭐 나의 잘못된 점을 내가 파악하고 뭐 그걸 써보고 그냥 뭐 마음가짐 한번 잡아보고, 그거는 여러분 약한 반성. 진짜 딥한 반성을 하죠? 그러면은 바뀝니다, 사람. 변화를 하게 돼요. 계획이 나와요. 반성을 깊게 들어가면.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다이어리를 쓰고 이제 시간을 제가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패턴을 확인하면서 제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뭔가 영리하게는 살지 못했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계속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제 시간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 그동안 계속 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루틴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이거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의심하면서 제 시간을 관리하는 식으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내 목표 혹은 비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조금 더 본질에 다가가려고 시간을 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언제 할지 적으면은 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했었는데 PDS는 매일 보잖아요. 볼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 볼 수 있는 거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니 그래도 빼먹는 게 좀 더 적어지고 제 하루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녁 시간은 항상 밥 먹고 육아하고 자면은 책은 언제 보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도 좀 더 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적으니까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냥 사람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근데 지금은 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그런 기울기로 가고 있다. 인생의 기울기 자체가. Plan to See Diary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요. 나의 하루의 행복지수, 밝음의 지수를 꼭 C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쓰세요. 예를 들어서 5점 족도로 했는데 오늘은 내가 3점이야. 어저께는 2점이었어. 뭐 이렇게 하면 자신의 밝음의 지수의 일종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C 부분 쓰실 때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요. 우리 삶에서 그것을 달성해내느냐 달성하지 못하느냐에 50% 이상의 결정력을 갖는 게 역시 루틴과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방점을 반드시 찍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C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쓰시면서도 형식화되면 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너무나 좋은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형식화돼 있어. 이제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안 빠지시도록 여러분들 꼭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걸 위해서는 뭐가 답이라고? 생각. 항상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얘를 체크하시면서 다이어리를 계속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한 달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좀 안쓰럽구나. 고생했다. 저한테 고생했다라는 말을 잘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를 좀 사랑해주고 저를 좀 안타깝게 여겨주고 뭐 남들이 그렇게 많이 해주긴 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해준 일이 잘 없었는데 그걸 모아서 보니까 많이 견뎠다. 잘 견뎠다. 그게 보여서 더 열심히 쓰게 됐죠. 점점 더 이제 빽빽하게 쓰고.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 일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쓴다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거든요. 일기는 항상 밀려서 쓰다가 포기하고 쓰다 포기한다라는 게 거의 저한테 있어서 일기라는 거였는데
PDS 다이어리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쓴 다이어리거든요. 열심히 치열하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삶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넥스트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서. 이제 PDS가 플랜 두 C의 줄임말이잖아요. 플랜 두 C를 미니멈 다 1년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 미니멈 1년. 플랜, 계획도 세워보고 이제 두가 뭐죠? 실천한 거 적는 게 이게 데일리 리포트였죠. 그 다음에 C, 이제 뭐 반성할 것도 있고 칭찬할 것도 있겠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미니멈 1년만 해보시죠. 그럼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쓰면서 여러분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스터디언 댓글에서 본 건데 누가 써주셨어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랄 댓글 써주셨거든요. 어디서 보신 걸 수도 있는데 메모리보다 강력한 거는 메모다.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면서 오셨나요? 꾸역꾸역 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꾸역꾸역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출근해봤던 사람들. 정말 진산 손님 만나서 내 가게를 다시는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아휴 그래도 다시 열자 셔터 올리게 만들어주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뭔가 있었겠죠. 그게 대부분 사소한 행복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적어야 돼요. 그거 적은 분은 다 위인됐어요. 어벤져스처럼 결과적으로 결연한 의지와 놀라운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걸 가장 많이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아무리 좌절을 해도 살짝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살짝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적어놓은 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그걸 많이 적어놓은 분이 바로 누구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시면요. 그럼 멋진 성웅 이순신의 얘기 3%밖에 없어요. 나머지 97%는 다 뭔지 아세요? 장난친 얘기, 수다 떤 얘기, 갈대밭거린 얘기예요. 그런데 임진년에 시작한 저 난중일기가 정유년에만 가도 이제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깨닫기 시작하신 게 이제 보입니다. 시련의 종류와 그걸 이겨내고 다시 이뤄내는 그 중간에 뭘 해야 될지를 패턴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그 흔적이 역력히 보여요. 장난치고 수다 떨고 무언가를 먹고 갈대밭을 걷고 시련의 종류마다 그 네 가지가 종류가 다르게 붙습니다. 우리 인생은 난중일기입니다. 그렇죠? 몇 개를 적어놓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적어놓으셔야 돼요. 우리 스터디언 분들의 난중일기도 오늘부터 이제 작성이 시작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이 나이에 맞아요. 대한 고민. 네. 진짜 이거는 뭐 몇백 번을 들어봤어요. 이 나이 자기가 뭐 27살인데 괜찮을까요? 34살인데 괜찮을까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이 나이에 대한 고민이. 미국의 유명한 쿼라라는 Q&A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 스타트업에 대한. 실리콘밸리에서는 35살이 넘으면 무엇을 하나요? 실제로 누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7이죠. 왜냐하면 만 나이니까. 그렇죠. 37이면은 적은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쿼라라는 사이트가 정말 대단한 게 그 답변이 달렸어요. 근데 그 답변이 누가 달았냐면은 위키피디아의 창업자 리미 웨일즈가 나는 35살 되던 해 위키피디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창업자들이 답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에. 판도라 창업자 팀 웨스터그레니 저도 35살에 판도라를 시작했습니다. 와, 저는 30대 40대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숙했고 삶의 경험도 많고 여전히 체력도 충분하죠. 제가 볼 때 이 질문은 조금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적이냐? 대한민국의 좀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왜냐하면은 늦었다는 거는 뭔가 불리하다는 건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연공서열의 사회니까 그렇죠. 자기가 스타트가 느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호봉이 올라가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니까. 많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점 여러분 그 연공서열은 없어지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점점 우리나라에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집착한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좀 모순인 거죠.
자기는 그런 게 싫지만 자기는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많이 바뀐 게 스타트업에서도 큰 회사들이 나와서 쿠팡 같은 회사도 나오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도 나오고 많은 회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스타트업에서 취업 그 원서를 받을 때 학력도 안 쓰는 경우가 많고 나이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안 그러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이는 지구가 태양을 돈 횟수이지 우리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구를 밀어준 게 아니잖아요. 우주 밖으로 나가갖고 지구는 내년에도 또 돌 겁니다. 태양을.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상담의 끝에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나이가 너무 먹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늦게 시작했다는 걸 걱지 말고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걸 걱정하라고. 대기업이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어디나 똑같아요. 군 생활도 군 훈련이 힘든 것보다 내무 생활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나 항상 사람이 힘든데 사람이 왜 힘들겠어요? 무능력한 사람이 내 위에 있어서 그게 힘든 거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포지션은 위지만 비전도 없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모르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뭘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늦게 시작해서 무능력했을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속 했음에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내공이 올바르게 축적이 안 됐고 상응하는 포지션에 자기가 직책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30살 넘어가고 40살 넘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정말로. 제 생각은 그거 같아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나이가 좀 먹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불리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고민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오너를 할지 아니면 결국 내 자신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시스템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건 고민하지 말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고민을 떨쳐내면 내가 나이가 먹었는 거에 고민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리한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나이 때문에 고민할 시간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불리함을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력만 있으면은 요즘에는 정말로 많이 뽑아줘요. 왜 그런 뉴스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뭐 40대 회사를 나온 부장들 차장들이 갈 데가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표현이에요.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스템 구조가 만드는 진짜 거기에 타성에 젖어서 자기의 직책을 자기가 정말로 자기의 노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1년 1년 지나니까 그 오락에서 레벨 올라가듯이 호봉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됐고 차장이 됐고 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잘랐어요. 그럼 만약에 실력이 있으면은 정말로 벤처기업은 패기는 있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셔간단 말이에요. 모셔가죠. 그 다음에 그분들도 놀기보다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어 연봉이 적더라도 당연히 다 일하러 찾아간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보고. 근데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는 건 뭐다?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예요. 남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동생 내가 그러니까 동기들이랑 똑같이 입사했는데 내가 동생들이 나한테 반말하는 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가 다 싫은 거예요. 남이.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모순이라니까요. 그런 걸 걱정하면은 그런 거를 없는 세상을 꿈꾸고 내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제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대한 거를. 그런 외부의 의식만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은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연공서열, 호봉이 늦어져 갖고 내가 정말로 회사에서 성장하는 게 느린다. 그게 또 구체적으로 뭐라냐면은 내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늦었다는 거는 내가 돈을 똑같이 일하고 내 동갑 내기들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게 뭔가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은 금전적인 거는 당연히 쫓아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실력. 그리고 불리한 입장이 약점이겠지만 시스템에 많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개체가 그 시스템에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그 시스템에 이점을 입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퍼포먼스를 낼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한 얘기가 이제 아이스하키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이스하키에서 원령 효과로 불리했던 아이들이 명예전당 들어가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 선수 되는 확률은 더 낮죠. 예. 왜냐면 불리하니까. 예. 근데 명예전당은 더 많이 들어가요. 비율상으로. 예. 왜냐면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극복했을 때 예. 거기 오는 보상은 훨씬 더 클 수 있고 또 위기의식 오히려 잘 이용하면 예.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건 예. 아주 고 작가님이 되게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게 시간이라는 게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렇죠. 무조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예가 뭔가 재밌는 거 했을 때 시간이 빨리 가고 지루한 거 할 때 시간이 막 초침 보고 있으면 초침 멈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절박하다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공부 집중해서 하면은 오히려 내가 초기 값은 작았지만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훨씬 큰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는 늙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고민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죽어라고 하세요. 운동을 하면은 뭐예요? 신체 나이가 일단 진짜 젊어지고 그거는 팩트잖아요. 신체 나이가 젊어지고 자기가 늙어서 딱 하나 안 좋은 거 잠이 좀 자주 온다. 운동을 하면은 잠도 훨씬 덜 와요.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 나이에 맞게 간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나는 위기의식을 겪었기 때문에 내 생체 나이를 낮추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해서 내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찬스는 적지만 내 효율이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인생에 값지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운동만큼 핵심 습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불평 불만하고 걱정이 자꾸 솟아오르면은 뛰세요. 그냥 뛰시면 돼요. 예? 계단을 오르시고 뛰세요. 팔굽혀펴기를 하시고 그럼 잡생각도 안 들고 진짜 체력도 좋아지고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서 질문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 걱정할 1초라도 더 보태서 왜냐면 시간이 부족한 거니까 시간을 아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더 고민하고 그런 게 대기업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돈을 더 벌까? 여러분도 대기업이 돈 벌려고 고민하듯이 어떻게든 시간을 더 쥐어 짜내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민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이 다이어리는 대단해요. 왜냐하면 플랜을 쓰고 do 쓰고 밑에다가 see 자기를 성찰해보는 이 세 가지를 기본축으로 함과 동시에 왼쪽에는 weekly를 쓰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 planned see 다이어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키워드만 짚으라 그런다면 저는 생각.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하고 일 못하는 사람의 한 끗 차 저는 생각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이어리 쓰시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다이어리 아침에 쓰거나 저녁에 쓰시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쭉쭉쭉쭉 쓰십니다. 이거 이제 3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많이 쓸수록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뭘까요? 자괴감이죠. 아침에 12개의 일정을 썼는데 2개밖에 못 지켰어.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쓰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없애주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 개 정도 쓰면 나에게 적절할까? 또는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꿈이 이건데 이 꿈과 관련해서 오늘 한 가지를 내 플랜 안에 집어넣는가 등등 아침에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플래닝 할 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침에 플랜을 안 썼을 때 있죠. 그때는 하루 종일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계획에 대한 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순논리적으로 보면 아침에 자기가 생각한 시간별 과제에 자기를 결박시키는 거죠. 자기를 거기다 묶어 놓는 거거든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계획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계획과 루틴 안에서만 자유로워.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가 약하거든. 하다가 딴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잡아주는 것이 계획의 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러프하게 쓰시기 바래요. 아침에 2개만 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일을 하면서 또는 하다가 중간에 쓰세요. 요 다음에 요게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항상 들고 다니세요. 일할 때, 책 읽을 때 옆에 두세요. 오히려 두 쓰실 때는 엄청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시면 돼. 솔직하게 자기를 평가하는데 익숙해지는 거, 뭐 그게 두고요. C. 결국은 성찰이에요. C라는 것은 자기 하루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인데, 요것의 핵심도 저는 역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오늘 내가 되게 잘했어. 이렇게 성찰을 하면 여러분들 꽝이죠. 아침에 내가 플랜할 때 포인트를 찍었던 것, 전략적 방점을 찍었던 것을 중심에 놓고 쭉 하루를 되돌아보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권하는 것은 습관과 루틴에 대한 체크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것을 달성해내느냐 달성하지 못하느냐의 50% 이상의 결정력을 갖는 게 역시 루틴과 습관입니다. C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쓴다는 거는 계획적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가지를 하고 싶어요. 6가지를 한꺼번에 사는 건 불가능하다. 계획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선후행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번 1년 동안은 이 6가지를 하는데, 앞에 3달은 2가지를 집중적으로 할 거야. 뒤에 6달은 3가지를 쭉 같이 할 거야. 뭐 이렇게 선후행을 정하시면 당연히 수를 줄이실 수 있죠. 몬슬리에다가 적으실 수 있죠. 위클리에다 적으실 수 있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자기가 수행할 것을 메모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매일매일의 플랜에다가 전략적으로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러신 분들은 위클리 전략이 엄청 중요하죠. 근데 나는 그냥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로 뭐 독서하고 여행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삶이 내 삶의 중심이야. 위클리 전략이 매주 새롭기는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은 위클리에다가 목표 계획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기처럼 글을 쓰셔도 돼요. 그것이 지속적인 똑같은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기 성장의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일기처럼 쓴다는 것은 키워드 위주가 아니라 글을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글은 글쓰기 자체가 존재적인 것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쁜 거라고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메모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핵심 목적을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책 읽은 거, 내가 강의 들은 거, 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중에 내 거로 먹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을 위해서 기록이 꼭 필요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만 틀리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지금 한번 찬찬히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야. 강의를 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걸어 나가고 있는데 끽해야 몇 초? 10초에서 20초. 그때 오늘 강의에서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대체로 큰 틀의 내용은 이런 걸 거야. 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앉았어요. 그때 노트를 펴놓고 노트에다가 생각난 키워드만 쭉쭉 집어넣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게 생각이에요. 자, 강의를 들었어요. 내가 이 강의를 꼭 기억해야지. 30분짜리 강의를 들었는데 무려 노트를 한 5장을 썼어. 그거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어떻게 쓴다고? 강의를 쭉 들어. 그런 얘기군. 요게 존재적 성장. 하고 자기가 자기식으로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단기 기억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남습니다. 문제는 얘를 장기 기억,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서 여기로 보내줘야 돼요. 얘는 몇 가지 자극이 필요해요. 존재적으로 지식을 피부에 몸에 흡수한 상태에서 걔를 노트 하나 항상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뭐 끽해야 2분? 많이 양보해도 5분밖에 안 걸려요. 왜? 강의 때 엄청 써놓은 거 걔를 보면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찍찍찍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화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메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의식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액체 같은 상태, 완전히 모순되고 상반된 생각이 같이 있을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옳아, 아니야, 그게 옳지 않아. 또는 이게 좋아, 아니야, 이게 좋지 않아. 또 모호한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나 메모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고체화된 상태로 정해진다.
내 속에 있는 굉장히 많은 생각 중에 어느 것을 도체화해서 표출해서 그것을 현재 나의 행위나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할 때에 중심으로 잡는 것. 얘가 바로 명심이에요. 얘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메모와 기록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일을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 지시를 열심히 듣는 사람과 지시를 전략적으로 듣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메모와 기록을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메모는 지금 제가 뭘 얘기했냐면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생각이 바깥에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내 몸에 붙는 것과 관련된 메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메모는 그것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내부에 있는 걸 바깥으로 표출할 때도 메모를 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다이어리 쓰시죠. 뭘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부에 있는 것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다이어리니까 시간이라는 형식이 존재해요. 이 툴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이어리를 쓰기 쉽죠. 그래서 시간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태스크를 쓰고, 얘를 기계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정말 존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하루 다이어리 쓰고 C를 밤에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토요일 날 기록의 시간에 쓰십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매주 토요일 6시 전후 시기가 나의 기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는 저녁 식사를 해요. 토요일 날.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흐뭇하게. 아,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지적 행위가 이거. 토요일 날 한 번 정도 보시는 거로도 충분해요. 자기개발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왜 실패하냐면 단기적인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목표는 여기 있는데 지금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게으른 것 같아 뭐 어쩌고 중도에 포기하거든요. 제가 권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한 다음에 색연필도 좋고 형광펜도 좋고요. 엄청 예쁘게 꾸미기. 왜?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청천색으로 예쁘게 꾸민 카드 한 장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취감. 여러분들이 매일 얘를 써서 성취감을 얻는 거랑 똑같아요. 확신, 자기 믿음을 꼭 갖기 바래요. 나는 내가 생각한 나의 가치의 기준에서 나의 어제와 오늘, 나의 오늘과 내일만 비교하고 살아요. 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아요.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걸 선택하고 나면 다른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할까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마음속 한켠에 부담감은 여전히 있고 그런 상태로 시간만 지나가 버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거 더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다못해 2시간짜리 영화를 고르는데도 이 영화가 망한 영화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해서 고르느라고 끝내 못 고르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그 선택에 있어서 두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했던 그 삶보다는 그 선택되어진 삶을 더 많이 살아왔던 때가 아니었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심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몇 살이 되면 결혼도 해야지, 뭐 취직도 해야지, 아이도 낳아야지, 뭐 그런 거를 남하고 비교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삶을 조급하게 만들고 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무한 탐색 모드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념이라는 단어는 알아도 내가 이때까지 전념을 하고 살긴 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꾸준히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적당한 걸 하고 살았지 굉장히 뭔가를 성공하고 잘해내려고 전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내가 뚜렷한 근거가 없더라도 나를 믿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더 이상 의심 그만하고 제대로 전념을 좀 해야겠다. 성공의 80%는 출석이다.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다른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구나. 어쨌든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람이 신기한 게 만족하겠다는 그거에만 집중하자. 내가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의심 그만하고 하자.
저는 10여 년 동안 해온 이제 결혼 생활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굉장한 전념이었어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거는 다른 소개팅 남들과 달리 저한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소개팅 순간부터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구수하고 뭐 시골 총각 같은 느낌에 되게 좋았어요. 저를 제지하는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개팅부터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신혼생활을 저희 힘으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맞벌이 하다가 바로 아이도 생겨서 출산을 하고 육아도 하고 금전적인 걸 저희가 스스로 쌓아가고 하면서 그때는 전념인지 몰랐는데, 신혼 때 그때 그 시점의 점과 지금 10여 년에 지나서 이제 40대 중반에 우리가 됐을 때 점을 비교해보면 서로의 깊이도, 신뢰의 깊이도 달라져 있고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성장이 있었어요. 저희 둘이 모은 걸 가지고 보금자리도 마련을 했고 또 같이 경제 공부를 하면서 재테크 이제 투자를 하면서 쌓아가고 있고, 그거에 재미를 들으니까 지금 남편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서로의 존재도 삶에 이제 스며들어서 일부가 되어 있고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고 서로 동의하는 목표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저희 가족이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념은 지금 시작이 아니라 그 10여 년 동안 계속 쌓아온 게 바로 전념이었구나. 아, 나도 전념을 할 수 있구나. 이 시기를 헛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도 인스타 이런 걸 시작을 했어요. 지금 작년부터 해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시 반에 기상을 하고 5시부터 책을 집중해서 읽고 그러면서 저의 뭐 학원과 명상을 하고 나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수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체득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점들이 발전하는 점들이 이제 생기면서 저 스스로의 깊이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점점점 쌓이게 되면 변곡점을 지나서 초능력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지금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엄마의 뭐 일 잘하는 모습, 바쁜 모습, 구두 신는 모습이 예쁘대요. 뭔가 회사를 가는 모습 이런 게 좋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독서대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따라해요. 그리고 경제신문 이런 거 보면은 아이들도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전념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읽는 책은 구절과 함께 제 느낌이 이렇게 얹어갖고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는 거를 이제 좀 더 전념을 하게 됐어요. 대단하니까 그런 걸 계속 연결해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내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평판도 받게 되는구나. 제가 정말 혼자 전념하기 벅찼던 걸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심추가 있었던 거예요. 책 얼마나 읽으셨어요? 뭐 오늘 책 저 이거 읽었습니다. 누가 인증하고 막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도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열심히 살고 정말 자기 삶에 전념해서 꾸준히 인증하시는 분들로 가득가득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꾸준하지 못했구나 하는 거를 느낀 거예요. 일단은 읽기 시작했어요. 크게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큰 챕터가. 적어도 그 챕터까지 읽자. 그렇게 큰 덩어리를 툭툭 끊어서 읽으니까 완독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어떻게 보면 싱큐의 그 여러 전념하시는 분들의 그런 삶 속에서 영향을 받았던 거죠.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정말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도 엄청날 수 있겠구나. 무언가의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목표에 전념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되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록이 답인 것 같아요. 데일리 리포트 쓰면서 피드백하고 반성하고 다음날에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제가 느꼈던 것 중 하나가 포기를 해야 될 게 무조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이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에 반하는 것들 그 가치를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제가 선택한 쪽이 항상 클 때가 많았다는 거죠. 포기라는 거를 좀 쫄지 않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록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전념하기의 핵심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 어떤
새해 다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 전념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10계명 같은 걸 또 만들기도 하고 이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좀 없앨 수 있는 게 잘 되기 위해서 전념하고 집중하면 되겠구나라는 것. 처음에 시작은 정말 잘하지 못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정원도 정돈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완벽한 마무리까지 전념을 하는 게 목표가 생겼어요.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저의 삶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선택을 올바르게 만들어라.